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인들의 오랜 꿈이었던 하나의 통일되고 독립된 국가가 세계 무대에 자리 잡는 것을 실현하게 했습니다. 외세의 억압과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고, 만약 바른 시기에 일어났다면 아마도 수많은 독립전쟁들처럼 이 작은 동남아시아 국가 밖에서는 거의 잊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베트남의 전장은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두 이념의 초강대국이 민주주의 서방과 공산주의 동방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싸울 수 없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핵전쟁으로 서로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베트남 국민들을 통해 싸웠습니다. 이것이 베트남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후원해주신 마스터웍스에게 감사드립니다. 워즈 오브 더 월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7세기에는)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가톨릭 선교사들이 동남아시아에 도착하여 이 지역에 가톨릭을 전파하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은 서로 자주 싸우는 지역 통치자들 사이에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고, 그래서 프랑스는 선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후 200년 동안 프랑스는 점점 더 이 지역의 일에 개입하게 되었고, 프랑스와 협력하려는 지역 군벌들을 돕기 위해 병력을 제공하며 그렇지 않은 이들을 맞서 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는 속임수, 협상,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전쟁을 통해 이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887년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라고 알려진 프랑스 식민지 연방의 설립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프랑스 식민 정부는 그들의 피지배민을 착취했습니다. 초금과 아평과 같은 주요 상품에 대해 그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19세기 말에 확장되었으며 1893년에 이웃 시암으로부터 영토를 할양받았고 1907년에 다시 더 많은 영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에 이 영토들 중 일부는 반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프랑스에 대한 반대는 식민 정부에 의해 결코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그 결과 프랑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러 운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운동 중 하나가 베트남 국민당이었습니다. 또는 간단히 국민당이라고도 불리며 하노이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27년에 베트남 구이진은 프랑스 관리 암살 작전을 시작했고, 그 결과 그들의 구성원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 중 거의 3분의 1이 프랑스 보안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활동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고, 1930년 2월 10일 그들은 옌바이 병영에서 베트남 군대의 반란을 조직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 구이진의 구성원들과 지지자들을 잔혹하게 처벌하며 많은 이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베트남 구이진은 이후 점차 영향력을 잃었지만 또 다른 민족주의 운동이 이미 지지를 얻고 있었고, 앞으로 30년 동안 이 지역의 정치 지형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17년 제정. 러시아는 혁명으로 뒤흔들렸고, 그 결과 차례가 폐위되고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초강대국인 소련이 탄생했습니다. 소련 내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념을 자국의 경계를 넘어 확산시키고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련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코민테른이라는 국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혁명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1923년 새로운 구성원 한 명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이념적, 실질적 훈련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치민이었습니다. 호치민의 어린 시절은 일부가 불분명한데, 이는 인도차이나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적절한 기록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나, 그리고 때로는 그가 나중에 자신의 삶에 대해 상반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의 공개된 생년월일은 1890년 5월 19일이고 그의 아버지는 결국 권력남용으로 해임된 관리였습니다. 1911년 호치민은 반발하는 가명을 사용해 프랑스 선박에서 일자리를 얻었는데,
이는 노예제 반대 시위에 참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박에서 일하며 전 세계를 여행했고 그중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을 방문했습니다. 1919년에 그는 프랑스로 돌아왔고 그때쯤 점점 더 정치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에 살고 있던 다른 인도차이나 출신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에도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농촌 사람들이었고 오랫동안 제국주의 프랑스에 의해 억압받아왔기 때문에 권력이 소수 엘리트가 아닌 국민들에게 분배되는 공산주의의 꿈은 동남아시아의 많은 포착민들 사이에서 실현되었고 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서방 열강, 특히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파리에 있는 동안 호치민은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낸 베르사유 조약의 조건에 자신의 민족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의 독립을 허용하도록 압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도차이나에서 온 10만 명의 남성들이 서부 전선에 참여해서 프랑스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두 노력 모두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그를 고국에서 자유를 외치는 지도자로서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서방의 지지 부족은 호치민과 그의 동지들을 모스크바와 공산주의 쪽으로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프랑스 내에서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프랑스 공산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23년에 그는 모스크바에 도착해 코민테른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상인으로 위장하고 동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중국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인도차이나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결국 코민테른의 동남아시아 수석 요원이 되었습니다. 1926년 10월 18일 36세의 호치민은 동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21세의 중국 여성 젠주원민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호치민은 세계 공산주의를 위해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여행하게 됩니다. 호치민은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인도, 중국, 태국 등 멀리 떨어진 곳의 공산주의 단체의 구성원들을 만났습니다. 호치민의 고향에서는 프랑스가 여전히 혁명 용의자들을 강하게 탄압하고 있었고 1939년에는 프랑스와 인도차이나 양국에서 공산당이 불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곧 일본의 커져가는 위협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에서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1939년 9월 프랑스 자체가 독일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프랑스는 독일의 전격전에 무너지고 맙니다. 프랑스의 제국은 이제 제한된 군사력을 가진 비시 프랑스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거의 저항 없이 1940년 9월 22일 일본군은 인도차이나로 진군했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중국으로 가는 보급로를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1937년부터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인들에게 일본의 점령은 프랑스의 지배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과 그의 추종자들은 전쟁의 혼란이 조국을 침략한 자들에게 반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은 이전에 해체된 민족주의 단체를 재조직하여 베트민을 만들었습니다. 베트민의 목표는 일본군과 그들의 새로운 프랑스 괴뢰 정권을 몰아내고 인도차이나를 해방시켜 독립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으며 1944년 말에는 약 5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공산주의 의제보다 베트남의 독립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비공산주의 민족주의 단체들도 베트민 깃발 아래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밀수된 무기나 프랑스와 일본군에게서 노획한 무기를 사용했지만 1941년 9월 7일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베트민은 미국으로부터 자금과 장비를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민은 일본군에게 치명적인 적수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호치민은 중국과의 국경 근처인 북부에 자신의 근거지를 세워 중국의 공산주의 동맹 세력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남 자리에서 호치민은 중국 국민당에게 붙잡혔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내전을 벌이고 있던 그들의 적들에게 붙잡혀 그는 2년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일본군에 맞선 투쟁을 계속 이끌 수 있었습니다. 1945년이 되었을 때 일본군은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에서 완전히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3월 9일 일본군은 자신들의 프랑스 괴뢰 정권을 제거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각각 독립된 정부를 가진 여러 부분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모든 정부들은 일본과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독립을 선언했지만 최근에 해방된 프랑스는 자신들이 잃어버린 영토를 앞으로 다시 되찾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민에게도 경고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기도 전에 새로운 프랑스 관리들이 미국 항공기에 의해 인도차이나의 낙하산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군과 베트민 양쪽 모두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베트민은 일본군과 비시 프랑스를 상대로 4년에 걸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며 프랑스가 다시 지배권을 잡도록 그냥 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인도차이나의 일본군이 마침내 항복했고 베트민은 프랑스가 다시 완전히 지배력을 회복하기 전에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북부와 남부 모두에서 호치민이 이끄는 공산주의 세력이 도시와 마을을 점령했고 1945년 9월 2일 호치민은 베트남이 이제 독립국가임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연설에서 호치민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삶과 부여받았습니다. Among these are life,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불멸의 선언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은 살아갈 권리와 행복하고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비슷한 취지의 말을 인용했는데 아마도 오랫동안 자신들을 억압해온 사람들이자 나치 정령하에서 스스로도 억압받았던 프랑스인들의 동정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호치민에게 문제였던 것은 베트남에 여전히 수천 명의 일본군이 남아 있었고 이제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군은 베트남을 북위 16도선을 따라 분할했습니다. 중국은 16도선, 북쪽의 일본군을 집결시키는 책임을 맡았고 연합군은 남쪽을 담당했습니다. 호치민에게 불행하게도 베트남 남부에 도착한 영국군은 프랑스군을 데려왔고 프랑스군은 즉시 16도선 남쪽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북부의 수도 하노이를 지키는 데 성공한 호치민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전쟁 내내 베트민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통제권을 쥔 호치민은 프랑스와 협상을 시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면전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트민과의 전쟁은 프랑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중국과 협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군이 북부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프랑스가 중국 항구에서 철수할 것을 중국이 요구했습니다. 1946년 3월 6일 호치민과 프랑스는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지만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진정한 베트남 독립을 얻는 대신 호치민은 자신의 정부가 프랑스 연합의 인도차이나 연방 내에서 자유국으로 인정되는 데 동의했습니다. 프랑스는 두 가지 조항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16도선 북쪽에 1만 5천 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인도차이나의 베트남 정보 통일 문제에 대해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후자의 조항과 관련해서 프랑스와 호치민 정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국민 투표를 어떻게 실시할지에 대한 반복적인 협상 시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946년 11월까지 양측 모두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한 후 1946년 12월 16일에 전면전이 발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기억되는 이 전쟁의 첫 총성이 울린 것은 하이퐁 항구 도시에서 비엔민과 프랑스 군인들이 수입 관세 문제로 언쟁을 벌인 후였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이에 대응하여 도시의 베트남 지역을 폭격했고 단 하루 오후에 6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엔민은 한동안 도시를 포기했지만 그들의 주장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고 지역장군 휘하에 3만 명 병력이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군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에도 프랑스군은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군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비엔민은 하노이를 포함한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도시들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시골의 울창한 정글에서 또 다른 게릴라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비엔민의 병력에 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전 일본군 출신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거나 전범으로서 박해와 심지어 죽음까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군은 곧 배트민이 공격해오면 그들을 섬멸할 수 있도록 도시와 마을 안팎에 강력하게 요새화된 진지를 구축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반면에 배트민은 이를 깨닫고 이러한 진지로 이어지는 보급로에 대한 공격만을 제한적으로 감행함으로써 사실상 프랑스군을 포위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군이 주요 지역을 통제할 수는 있었지만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소모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처음에는 인도 차이나 전쟁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미국이 특히 이 상황에 대한 시각을 재평가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관계가 악화되자 미국 정책 이반자들은 인도 차이나에서 프랑스가 패배할 경우 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베트남이 독립된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면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도미노 효과로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중국 내전이 재개되어 공산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베트민이 이제 북쪽 국경에 강력한 지지자를 두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대신 공산주의 중국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진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남한과 미국 동맹국들을 물리치려는 노력에 개입했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교착 상태로 끝났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프랑스가 배트민을 물리치지 못하는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전후 경제는 나치 점령 이후 재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호치민의 군대에 맞서 싸우는 프랑스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미국은 전쟁 노력의 80% 이상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전쟁에 점점 지쳐갔고 1954년에는 프랑스 도시들에서 전쟁 지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3월 13일 프랑스 낙하산 부대가 디엠비엠프 마을 근처에 강하에 1년의 요새화된 진지를 구축하면서 전쟁은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인접한 라오스에서 비엔민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낙하산 부대는 공중에서 보급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작전에 2만 명이 넘는 병력과 400대의 수송 및 전투기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베트남군이 있었고 프랑스군은 요새화된 진지를 구축했지만 곧바로 베트남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습니다. 베트남군은 대공포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급 항공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참호전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양측 모두 화포가 많았기 때문에 참호전이 펼쳐졌습니다. 끈질긴 배트민의 공격 속에서 보급품이 점점 줄어들자 프랑스군 방어선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났고 거의 2달에 걸친 끊임없는 전투 끝에 프랑스 주둔군은 결국 함락당했습니다. 프랑스군 약 3,000명이 전사했고 거의 12,000명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타격이었고 프랑스 총리는 즉시 사임했으며 그의 후임자는 프랑스군의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호치민의 군대가 남아있는 연합 프랑스 베트남군을 학살하도록 나라를 그냥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954년 제네바 협정에서 전투가 끝났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모든 식민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했고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진정한 독립을 부여했습니다. 베트남은 17도선을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분단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북부는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즉 베트민에게 통제권이 주어지고 남부는 바오다이 황제가 이끄는 베트남국이 되었습니다. 남부의 공산주의 세력은 북부로 이동해야 했고 동시에 CIA 작전의 결과로 북부의 많은 사람들이 남부로 이동했습니다. 양측은 언젠가 통일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호치민이 꿈꿔왔던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나라의 절반은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호치민은 제네바 협정 이후 북쪽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통일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 소련과 오랜 동맹국인 중국으로부터 필수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캠페인을 즉시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대규모 기근 직전이었습니다. 소련은 인프라와 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베트남은 이미 전투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제 소련은 북베트남 공군과 해군 창설을 돕고 있었습니다. 호치민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중국은 소련의 제안에 맞먹거나 그보다 더 나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남쪽에서는 프랑스가 철수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은 남베트남 정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했고, 남베트남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에도 가입했습니다. 유럽의 나토와 유사한 군사동맹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쪽과 마찬가지로 남쪽도 자신들의 냉전 동맹국에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 재건에 도움이 되었지만 17도선 양쪽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고 통일 선거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선거가 실시된다면 호치민이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베트남 북부와 남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치민은 자신의 국민을 프랑스의 억압에서 해방시킨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호치민은 베트남 전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베트남을 공산주의에 빼앗기게 되고, 이는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55년 남베트남에서는 미래의 정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응우딘 지엠이 승리했습니다. 바오다이를 물리치고 바오다이는 퇴위하여 남베트남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기쁘게 했습니다. 미국은 응우딘 지엠을 협력할 수 있는 인물로 보았고, 남부 사람들에게 더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통일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응우딘 지엠은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가 실시되기도 전에 그는 공개적으로 국민투표라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산주의 북부에서는 자유선거가 결코 열릴 수 없다고 믿는다며 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응우딘 지엠 자신도 자신의 국민들의 민주적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해 똑같이 책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를 권좌에 올린 국민투표 자체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420에서는 그는 도시의 등록 유권자가 45만 명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60만 표 이상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대신 경찰과 군대를 이용해 정치적 경쟁자들, 베트민의 잔당, 그리고 자신의 가톨릭 신앙을 따르지 않는 불교 승려와 같은 종교단체들을 탄압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항의의 표시로 분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가 전혀 보이지 않자 북쪽으로 이주한 수천 명의 베트민 전사들은 곧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심지어 향수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호치민 정부가 반란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호치민은 북베트남이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당 내부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1959년 1월 북베트남 공산당은 남부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500명 이상의 남부 출신 베트민이 북쪽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 시골을 가로지르는 일련의 길이 만들어져 공식적으로 비무장지대 DMZ였던 17도선의 방어선을 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길들은 결국 호치민 루트로 알려지게 되었고, 도로뿐만 아니라 지휘소, 보급소, 야전병원, 교육센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남베트남은 이미 DM 정부에 대한 반감과 그에 따른 강경 진압이 거세지면서 혼란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쪽에서 온 혁명가들이 새로운 친공산주의 민족주의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마련되었습니다. 폭력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단 1년 만에 남부에서는 정부 관리 1,400명이 암살당했습니다. 북쪽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반란이 DM 정부에 반대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베트남은 사실상 내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 되었고 공산주의 확산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의 즉시 케네디는 냉전에서 가장 긴장된 시기 중 하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대기 중 핵실험을 재개한 데 이어 동베를린을 봉쇄하고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케네디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를 전복시키기 위해 치명적인 피그만 침공을 승인했고 새로운 군 재장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방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대중의 주목을 받는 동안 케네디와 그의 참모진은 남베트남의 불안과 공산주의 반란에 점점 더 우려를 표했습니다. 1961년 5월 케네디는 자신의 부통령인 린든 B 존슨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DM을 만나고 베트남 공화국군 즉 ARBN을 재편하기 위한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전투 부대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미국의 군사 장비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ARBN이 NLF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도록 미국식 전술을 훈련시키는 미군 고문단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남베트남과 미국에서 베트콩 또는 간단히 VC라고 불렸습니다. 그해 말 미국은 전략촌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베트콩이 농민들 사이에서 병력을 모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보호된 촌락으로 이주시켜 보안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과 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실패로 끝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소외시켰습니다. 프로그램에 배정된 많은 지원금이 부패한 남베트남 당국에 의해 횡령당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또한 렌치핸드 작전을 승인했는데 이 작전은 정글의 제초제와 살충제를 살포해 울창한 식생을 제거함으로써 베트콩이 은신처와 식량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렌치핸드 작전은 1971년 이되어서야 중단되었습니다. 미군이 남베트남군 ARVNEO이대 작전에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그들은 베트콩에 대한 더욱 공격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군 조종사가 조종하는 헬리콥터가 점점 더 많이 투입되는 일련의 잔혹한 전투들이 벌어졌습니다. 남베트남군은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베트콩에 대한 정보 보고를 바탕으로 수색 및 섬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헬리콥터는 남베트남군을 적부대 앞 지역에 투입하고 장갑부대는 측면을 포위해 베트콩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만약 베트콩이 탈출에 성공한다면 헬리콥터가 남베트남군을 그들보다 앞서 이동시켜 다시 매복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 육군 조종사들은 다소 투박해 보이는 H-21C 헬리콥터를 타고 남베트남 동맹군을 전장으로 수송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신형이자 더 작고 빠른 벨 HU-1 헬리콥터가 도착하기 시작했고 이 헬리콥터는 이후 전쟁 자체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HU-1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이 헬리콥터를 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명칭은 나중에 바뀌었지만 휴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휴이는 쉽게 다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체로 입증되었고 기본적인 병력 수송부터 부상자 후송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로켓, 기관총, 유탄 발사기로 무장한 비행 건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휴이는 전용 AH-1 휴이 코브라 건십의 기반이 되기도 했으며 이는 오늘날의 AH-64 아파치의 전신이었습니다. 초기 수색 및 선멸 작전은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베트콩에 타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남베트남군의 사기도 높였습니다. 베트콩 지도부는 헬리콥터에 맞서기 위해 전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한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착륙 지점에서 도망치려 하기보다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때 매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남베트남군은 한데 모여 있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술로 인해 남베트남군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1963년 1월 2일 압박 전투에서 남베트남군은 매복 공격을 받아 헬리콥터 5대를 잃고 8대가 추가로 손상되었으며 83명의 병사가 전사했습니다. 남부의 사기는 다시 한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불만은 DM의 부패한 정부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남베트남 임무의 중요성을 믿고 있었지만 케네디는 그들의 궁극적인 성공 가능성에 대해 조용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1963년에 우리가 베트남에 남아있을 가망은 전혀 없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지무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다가오는 선거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의 지원을 철회한다면 정치적 적들에게 약하게 보일 것이고 선거에서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거가 끝난 후인 1965년 말까지 베트남에 있는 미국 고문단을 소폭 감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DM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미국이 그를 밀어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사임을 거부했습니다. 1963년 10월 미국은 반민 장군이 주도하는 군사 쿠데타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케네디는 쿠데타를 지지하기로 결정했고 1963년 11월 1일 민 장군의 군인들이 DM과 그의 형제를 체포한 뒤 살해했습니다.
이 일은 케네디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3주 후 케네디 자신도 텍사스에서 암살당했고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자신만의 개인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과 관련해 한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케네디가 미군 고문단을 철수시키기로 했던 결정을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고문단은 약 15,000명에 달했습니다. 듀엠에 대한 쿠데타 이후 4.20에는 반민 장군이 이끄는 군사정권이 세워졌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의무엔 카인 장군이 주도한 또 다른 쿠데타로 그 역시 실각했습니다. 의무엔 카인 역시 남베트남군의 장교였습니다. 카인은 민장군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했고 곧 4.20은 폭동과 폭력 그리고 더 많은 불교도 시위로 뒤흔들렸습니다. 4.20의 불안정은 존슨 대통령을 걱정하게 만들었지만 1964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대외 정책에서 약하게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트콩과 북쪽의 그들의 지지자들에 맞서 싸우는 노력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자신의 결의를 보여줄 기회가 8월에 찾아왔습니다. 1964년 8월 2였습니다. 8월 2일 미 해군 구축함 USS 매덕스가 북베트남 앞바다 통킹만에서 신호정보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혼몬미의 섬에 있는 레이더 기지에 대한 남베트남 특공대의 습격 이후 미 해군은 군사 무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태초의 북베트남 P4 어뢰정 이 매독스함에 접근했고 매독스함은 경고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북베트남 어뢰정들은 어뢰와 기관총 사격으로 응수했습니다. 이에 매독스함은 그들에게 직접 사격을 가했습니다. 어뢰정들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항공모함 USS 타이콘데로가에서 F-8 크루세이더 전투기 4대가 출격했고 교전이 시작되자 그들은 어뢰정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전 중에 크루세이더 전투기 1대가 손상되었고 3척의 북베트남 어뢰정 모두 피해를 입었으며 승무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독스함 자체는 기관총 탄원에 한 번만 피격되었습니다. 8월 4일 매독스함은 두 번째 구축함과 함께 이전 공격이 미 해군을 막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북베트남 해안에서 또 한 번의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함정들은 레이더에서 어뢰정을 탐지하고 그들에게 발포했으며 두 척을 격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잔해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격했던 레이더 표적은 당시의 악천후로 인한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에게는 미 해군이 2번 공격을 받았고 존슨 대통령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8월 10일 두 사건의 세부 내용이 아직 전파되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 의회는 통킹만 결의안을 통과시켜 존슨 대통령에게 북베트남과 베트콩에 대한 군사 행동을 승인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추가 병력을 남베트남을 파병했으며 연말까지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의 지휘 아래 병력은 23,000명에 달했습니다. 추가 전투항공기들이 비에노아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으며 여기에는 여러 대의 B-57 캔버라 폭격기도 포함되었습니다. 11월 1일 이 폭격기들은 베트콩의 박격포 공격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5대가 파괴되고 13대가 손상되었으며 4명의 공군이 사망했습니다. 이틀 뒤인 11월 3일 존슨은 1964년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절반이 그의 베트남 군사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의 남베트남 지원이 강화되면서 북베트남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공중폭격 작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공중폭격 작전은 미국이 완벽하게 제공권을 장악하고 언제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보여줌으로써 북베트남 국민들이 먼저 호치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두 번째로 전쟁을 계속할 의지도 잃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작전은 남베트남의 사기를 높이고 비무장지대 양쪽에서 베트콩에 대한 지지를 억제하는 것도 목표로 했습니다. 라오스의 호치민 루트와 남베트남 내 그 종착지에 대해서도 공습이 명령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중립국이었던 캄보디아에는 공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의 지휘부는 북베트남을 상대하기 위한 명확한 군사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자신들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목표물은 공격 전에 백악관의 구체적인 승인을 받아야 했고 조종사들은 극도로 엄격한 교전 규칙하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러한 제한을 둔 이유는
수천 명의 중국과 소련 고문들이 북베트남군에게 장비 운영법을 가르치며 미국에 맞서 싸우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미그 전투기와 SAM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치명적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존슨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만약 이 소련 고문들이 미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하게 된다면 전쟁이 확대되어 소련이 직접 개입하게 되고 심지어 전 세계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 조종사들은 미그 기지나 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선정된 목표물들 역시 그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와 항구 도시 하이퐁 주변의 목표물 공격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미국 공군 역사학자 얼틸포드에 따르면 인용하자면 목표 선정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공격 순서가 조정되지 않았고 전술이 무작위로 심지어 비논리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롤링 선더 작전은 공식적으로 1965년 2월에 승인되었습니다. 첫 공격은 3월 2일에 발생했으며 미 공군과 베트남 공군 소속 100대의 비행기가 동방의 탄약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미그 기지들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베트남 공군은 자유롭게 미군 편대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베트남 공군은 주로 소련에서 제작된 구식 기관포 장착 미그 17 프레스코 전투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수의 더 발전된 미그 21 피시베드도 도입하고 있었는데 이 전투기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매우 첨단의 F4 팬텀 2 전투기를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공군과 해군 모두에서 운용되었으며 8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4발은 조종사의 시야 밖에 있는 표적에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교한 기내 레이더로 유도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F4가 미그기를 압도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교정 규칙은 미군 조종사들이 공격하려는 모든 항공기를 시각적으로 식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의 이점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만약 그 항공기가 중국군, 소련군 또는 민간 항공기일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는 미군 전투기와 미그기 사이에 공중전이 벌어졌지만 F4는 더 무겁고 작고 민첩한 미그기에 비해 상당한 불리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조종사들은 공중전 전술에 대한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고 대신 미사일 사용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사일 자체도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베트남군은 종종 기관포를 사용해 미군에게 피해를 입혔고 일부 팬텀 전투기에는 기관포조차 장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훈련 교리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미 해군의 경우 그 초창기 베트남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오늘날 전설이 된 탑건 스쿨의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베트남군 역시 자체적인 훈련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미국과 싸울 자격을 갖춘 조종사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가용 조종사 수를 보충하기 위해 일부 북한 조종사들이 두 나라 간의 비밀 협정의 일환으로 북베트남 공군과 함께 비행하기 위해 자원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베트남에서의 분쟁이 미국의 관심을 한반도에서 멀어지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고 조종사들 중 일부가 파견되었고 그중 14명은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은 미군 조종사들에게 위협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무기는 소련이 공급한 SAM, 즉 SAE 가이드라인과 같은 지대공 미사일이었는데 이 미사일은 대형 판도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SAM이 밀집 대형으로 비행하는 2대 또는 3대의 비행기를 한 번에 격추시키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미군 항공기들이 샘을 향해 급강하하여 회피 기동을 시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공격 부대의 결속력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동을 하면서 고도가 낮아지면 때때로 북베트남의 대공포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사일을 유도하는 레이더를 교란하기 위한 전자전 전용 항공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미군 조종사들은 롤링 썬더 작전하에서 자신들의 임무에 빠르게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 작전을 롤링 블런더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 작전을 한 손을 등 뒤에 묶고 싸우는 전쟁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백악관의 작전 기획자들은 호치민 정부가 곧 붕괴할 것이라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곧 그것이 잘못된 판단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작전은 당초 예상했던 8주를 넘겨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전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되어 몇 달, 결국에는 수년에 걸쳐 이어지게 됩니다. 미군의 공습에 맞서기 위해 베트콩은 비엔호아에서 했던 것처럼 남베트남의 공군 기지들을 대상으로 공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로 인해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기지 방어를 위해 추가 병력을 요청했고
존슨 대통령은 이에 따라 남베트남의 지상군을 추가로 증강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미군 조종사들은 작전 계획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용기로 공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결국 64만 3천 톤의 폭탄이 투하되었지만 그 대가로 미군 항공기 약 900대가 손실되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습니다. 롤링 썬더 작전을 참여한 주목할 만한 조종사 중 한 명은 훗날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존 맥케인이었습니다. 그는 1967년 10월 26일 미 해군 A사 스카이호크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어 6년 동안 전쟁 포로로 지내게 됩니다. 남베트남에서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을 압도하는 일반적인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남하하여 반란에 합류한 그들을 상대로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우세한 병력과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웠습니다. 프랑스군은 그들에 대한 포병의 효과를 이미 입증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베트남군 ARBN의 헬리콥터를 이용해 적부대를 포위하는 초기 수색 및 섬멸 작전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작전의 장점과 한계를 모두 파악했고 베트콩이 착륙지대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전술에 신속하게 대응책을 고안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자연적인 지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트콩은 미군이 어디에 상륙할지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 압박 전투에서 큰 효과를 거두었던 것처럼 매복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착륙지대 주변 지역에는 강력한 포격과 공습이 가해져 매복하고 있던 베트콩을 저지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하여 병력을 하역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이후 미군은 BLU-82와 같은 매우 강력한 폭탄을 사용했는데 이 폭탄은 병사들 사이에서 데이지 커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밀림의 넓은 지역을 파괴하고 착륙지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착륙은 고속으로 이루어져야 했으며 헬리콥터는 잠깐 몇 초만 착지한 뒤 곧바로 다시 이륙해야 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지상에 내리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흩어지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격포나 기관총 사격으로 한 번에 많은 미군 병사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색 및 섬멸 작전을 시작했고 탱크, 헬리콥터, 포병, 그리고 공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미군 병사들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군 부대도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이 곧 파병될 것이라는 기대는 런던의 결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워싱턴과 그의 부하들에게 목표는 베트콩을 그들이 보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죽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부에 대한 공습은 이론적으로 호치민을 평화협상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남부를 정복하려는 목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정규전에서 그들과 맞붙어 압도하고 괴멸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베트콩이 결코 허락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북베트남의 지아프 장군은 미군과 남베트남군에 맞서기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을 고안해냈습니다. 적이 진격하면 우리는 후퇴한다. 적이 멈추면 우리는 괴롭힌다. 적이 전투를 피하면 우리는 공격한다. 적이 후퇴하면 우리는 공격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따름으로써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은 항상 웨스트모어랜드가 원했던 전투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언제 어디서 전투가 시작되고 끝날지를 항상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군 지휘관들에게 매우 좌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곧 자신들의 게릴라 적을 찰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VC를 나타내는 나토 음성 알파벳인 빅터 찰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편의상 빅터는 생략되고 찰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군이 남베트남에서 지상전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병사들이 복무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문제가 결정되었습니다. 미 육군은 12개월, 해병대는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해병대는 6개월 복무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6개월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부대 모두 숙련된 병사들이 복무 기간을 연장하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신병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전투는 미국이 겪었던 대부분의 다른 분쟁과는 달랐습니다. 실제 전선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후방에도 진정한 안전지대가 없었습니다. 대신 미국이 공중전이라고 부른 상황이 있었는데 이는 국가의 일부 구역이 주로 사이공과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목표를 중심으로 쟁탈전이 벌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나라의 남쪽에서는 베트콩이 가장 많이 활동했고 중앙구원과 비무장지대 DMZ 근처에서는 북베트남군이 점점 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종종 현지 베트콩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호찌민 루트를 통해 보급을 받았습니다. 장비 측면에서 베트남의 지상전은 두 자루의 상징적인 소총의 대결이었습니다. 북베트남군은
AK-47 돌격 소총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소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서 설계되었으며 STG-44라는 독일 소총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AK-47은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되고 성공한 무기 중 하나로 수백만 정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소련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75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항상 이 알아보기 쉬운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AK-47은 7.62mm 탄환을 발사했으며 대략 350m까지 사거리를 가졌고 분당 600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이 무기는 비교적 무거웠지만 성공의 핵심은 신뢰성이었습니다. 베트남 시골의 거친 정글 환경, 진흙과 비에 자주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했습니다. 미군이 처음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대에 M1 게런드 소총을 대체한 M14 전투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총은 비슷한 크기의 7.62mm 탄환을 발사했지만 AK-47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더 먼 거리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곧 AK-47만큼 상징적인 새로운 무기로 재무장하게 되었습니다. M16입니다. M16은 M14, 나 AK-47보다 더 가벼워서 일부 나이 많은 군인들은 그것을 비비탄 총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5.56mm 탄환을 사용했지만 더 높은 연사력과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M14 생산, 이 미군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처럼 보였을 때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추가 주문을 중단하고 M16 생산에 집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무기가 베트남 전쟁에 처음 투입됐을 때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AK-47과는 달리 M16은 정글에서의 전투에서 만성적인 신뢰성 문제를 겪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1000발만 쏘고도 총이 멈추는 경우가 발생해 신형 무기를 버리고 다시 M14를 꺼내 쓰기도 했습니다. 전투 중 미군이 전사한 적군 병사로부터 AK-47을 주워 사용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신속한 대책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신뢰성 문제를 해결한 M16A1 모델이 등장했고 미군 병사들은 마침내 신형 무기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1969년까지 M16A1은 M14를 대체하여 미군과 베트남군의 표준 무기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미군 병력은 전쟁에 징집된 병사들의 유입 덕분에 1966년 말에는 38만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병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상자도 늘어났습니다. 1966년 한 해에만 미군은 6천 명 이상의 전사자를 냈고 베트콩의 전사자는 6만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베트콩의 전체 병력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병 증가의 상당 부분은 미국인들 자신, 다시 말해 전국 곳곳에서 포격과 공습을 퍼부은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조셉 갤러웨이, 즉 분쟁 당시 UPI의 수상 경력 있는 기자는 1995년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는 양쪽 모두에게 세금을 내고 있고 그저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그의 논을 기총소사하고 그의 물소를 죽이면 그 농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당신은 그의 밥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의 트랙터, 즉 물소 없이는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당신이 공군과 함께 와서 그의 집에 폭탄을 떨어뜨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면 당신은 방금 베트콩을 만든 셈입니다.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승리를 되찾기 위한 자신의 일정이 이미 오래전에 어긋났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그가 바랐던 것처럼 공개적인 전투에 나서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의 복잡한 지하터널, 부비트랩, 박격포, 저격수 사용이 미군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었고 특히 베트남에 징집되어 온 병사들 사이에서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967년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와의 회의에서 이 점을 설명한 후 맥나마라는 존슨 대통령에게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장기적으로는 남베트남군이 전투 임무를 더 많이 맡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결국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슨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고 미군 병력은 다시 증가하여 1968년에는 결국 50만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쉽겠지만 사실 미국은 남베트남 전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공개적인 전투를 거부하는 정책을 고수하며
빠른 기습 매복전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막대한 양의 보급품을 파괴하거나 노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지휘 구조를 교란하고 작전 기지를 파괴했으며 특히 420 근처의 이른바 철의 삼각지대에서 그러했습니다. 한 작전에서는 정션시티 작전이라고 불렸던 그 작전에서 240대의 헬리콥터와 공수부대 그리고 수백 대의 장갑차가 동원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수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미군 282명, 이 전사하는 동안 2,700명 이상의 베트콩을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론 이 숫자들이 베트콩을 격파하기에는 세 발의 피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베트콩의 전체 병력은 2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북베트남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슨, 맥나마라 그리고 웨스트모어랜드는 장기전을 펼치는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미국 청년들이 시신이 되어 돌아오면서 미국 국민들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급진적인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의 답답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는 빠르게 자유주의가 확산되고 미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10대들은 새로운 자유, 새로운 오락,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즐겼고 한편으로는 시민권 운동이 점점 더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미국 사회의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미국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부폭을 시작했을 때 많은 미국 대학생들, 주로 좌파 성향의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시위들은 대체로 대중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1965년, 당시에는 여전히 베트남에 대한 군사 개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 동안 반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린든 존슨 정부와 군 지도부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일에 대해 광범위한 애국적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텔레비전을 통한 분쟁의 광범위한 보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하루 일과나 공부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며 TV 앞에 앉아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그 뉴스는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장의 영상을 미국 가정의 거실로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방송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그 결과 의견을 갖지 않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시위 행진은 점점 더 커졌고 마침내 1967년 10월 약 10만 명의 시위대가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에 모였습니다. 이 중 약 3만 명이 그날 밤 늦게 펜타곤으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을 지키던 군인들과 미국 연방보안관들과의 잔혹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체포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전쟁에 대한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동시에 반전운동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 문제, 특히 흑인 남성들이 군대에 징집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 사회가 백인들이 누리는 기회를 흑인 공동체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징집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적었습니다. 시민권 운동에 참여한 다른 이들은 미국 정부가 흑인 남성들에게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다른 나라 국민의 권리를 위해 싸우라고 하면서 정작 미국 내에서 그들의 권리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이유로 가장 유명한 반대 사례는 복서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그는 군 복무를 거부해 권투 자격을 박탈당하고 투옥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1967년 마틴 루터 킹은 도덕적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반전운동의 강력한 동맹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연방 자금이 국내 프로그램에서 전용되는 것을 비판했고 전쟁에서 사망한 전체 병사 수에 비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상자가 불균형적으로 많은 점도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8년까지 여전히 전쟁을 지지하는 강한 다수가 있었고 최종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반에 버티는 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롤링 썬더 작전이 북베트남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남베트남에서의 전투는 잔혹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전투는 주로 베트콩과 북베트남군 MBA의 호치민 루트를 이용해 비무장지대 DMZ 근처의 미군과 남베트남군 방어선을 우회했습니다. 미군은 남베트남에서 적을 적극적으로 추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매우 잡기 힘든 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밀림 속으로 효과적으로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7년 7월까지
북베트레타남 지도부는 남베트남과 그들의 미국 동맹국과의 대규모 교전을 벌일 적기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4.20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인식하고 남베트남은 2년 동안 3번이나 지도자가 바뀌었고 미국 내에서는 전쟁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에게 충분한 압박을 가한다면 적어도 현재 수준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의 민주당에 심각한 정치적 파장이 없이는 말이죠. 미국의 지원이 흔들리면 4.20의 불안정한 정부는 무너지고 국가는 방어를 결집하지 못한 채 결국 함락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대 8만 5천 명의 병력, 이 대규모 공세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남베트남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1967년 10월 북베트남은 7일간의 휴전을 지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68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테트라고 알려진 베트남설을 기념하기 위해 휴전이 시작되고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명절 한가운데 공산군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다가오는 며칠 동안 미국과 남베트남 정보기관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휴전이 선포된 후 많은 수의 남베트남 군인들이 휴가를 허락받았고 이는 공격이 시작될 때 그들이 부대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68년 1월 30일 자정이 조금 지난 후 나트랑에 있는 미군 본부가 박격포와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7개 기지도 연이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 몇 시간 동안 미국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규모를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24시간 후 주요 공격이 시작되었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도시들 중에는 4.20 자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베트남의 공군기지들은 미군의 강력한 공군력 때문에 특별히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군 전투기들은 이륙해 자신들의 경계선 바로 밖, 심지어 내부에 있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 부대를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4.20에서 베트콩은 6개의 주요 목표를 점령하려 했습니다. 즉, 남베트남군과 해군본부, 떤선역 공군기지, 옥립궁, 미국 대사관, 그리고 국영 라디오 방송국이었습니다. 베트콩은 육군 기갑부대 본부에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한 남베트남군 탱크 여러 대를 점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탱크들은 2달 전에 이미 이동된 상태였습니다. 국영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공격자들은 호치민이 시민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며 봉기하라고 촉구하는 녹음 방송을 내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고 생포되느니 차라리 건물을 폭파해 스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명으로 구성된 팀, 이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려 했지만 제압당했습니다. 도시의 방어군이 다시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하자 베트콩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정부 관리와 군인들의 집을 공격하며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 1일 아침 국가경찰청장이 민간인 복장을 한 채로 붙잡힌 베트콩 장교를 공개적으로 처형했고 이 장면은 사진작가 에드워드 T. 아담스와 또 다른 카메라맨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969년 퓰리처상 속보 사진 부문을 수상하게 됩니다. 베트콩 역시 공산주의 방식으로 재교육될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4.20 정부에 충성하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잔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는 후에 전투 동안 최대 6,000명의 민간인과 남베트남 군인들이 학살당한 사건도 포함됩니다. 테트 휴전이 선포되기 며칠 전 라오스 국경 근처 캐산에 주둔하던 미 해병대 주둔지가 포격을 받았습니다. 이 포격은 캐산 포위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77일 동안 이어진 이 전투는 전체 분쟁 중 가장 길고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에게 이 포위전은 프랑스군을 상대로 거둔 승리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미국군을 상대로도 비슷한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1954년의 프랑스군과는 달리 미국군은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엄청난 화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거대한 정글 지역을 초토화하고 AC-47과 같은 건십 항공기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포위전이 계속되면서 강렬한 폭격으로 인해 주변 지형 일부는 달 표면처럼 변했고 식생이 사라지고 땅에는 폭탄 구덩이만이 남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존슨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기지의 모형이 제작되었습니다. 4월에는 미 육군, 해병대, 그리고 남베트남군이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페가수스 작전이라고 불린 이 작전에서 그들은 주둔지까지 돌파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해병대원들을 구출하고 포위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축하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과 정치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해병대를 위험에서 빼내는 대신 기지를 방어하기로 한 결정에 현명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테트 공세 이후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명성과 세계 여론에 심각한 타격을 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68년 3월 16일 남베트남 손틴 지역에서 미 육군 제23 보병사단 소속 미군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 여성, 어린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아까지 포함하여 최대 504명의 비무장 민간인이 살해당했습니다. 미라이 마을과 그 주변에서 12살밖에 안 된 소녀들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등 이 모든 일이 미군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26명의 군인들 이 형사범죄로 기소되었지만 오직 윌리엄 켈리 주니어 중위만이 22명의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는 가택연금 상태로 3년 반만 복역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1969년 11월 이되어서야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이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한 미국 내 반전 감정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테트 공세는 북베트남과 베트콩에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은신처에서 나와 공격을 감행했지만 그들은 단순히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에 제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시골로 돌아가 게릴라식 전투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테트 공세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장 큰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공세 기간 동안 미국의 사상자가 극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국 미국 국민들의 전쟁 지속 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드러났는데 민주당 표의 42%가 유진 메카시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미군을 베트남에서 철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존슨은 간신히 그를 이겼지만 49%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존슨 정부는 이미 북베트남과 평화회담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스처로 그는 먼저 롤링선도 작전의 축소를 명령했고 결국 작전 중단을 지시하여 북베트남에 대한 공습을 종료시켰습니다. 1968년 3월 31일 그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제한하기 위한 향후 조치에 대해 대중에게 연설했습니다. 연설 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또 한 번의 임기를 위해 우리 당의 지명을 구하지도 않을 것이며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미국 내 여론은 단 26%로 급락했으며 1961년부터 1968년 사이에 약 3만 명의 미국인이 베트남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존슨은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민주당은 패배했고 백악관에는 공화당의 리처드 M. 닉슨이 들어섰습니다. 존슨은 미국을 지금까지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이끈 인물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물러나게 되었고 그가 베트남 상황을 케네디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은 무시되었습니다. 케네디는 여전히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닉슨은 50만 명에 달하는 미군 병사들과 공군 및 해군 장병을 어떻게든 베트남에서 철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에게 비밀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털어놓았는데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면 북베트남이 평화협상을 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광인 이론이라고 부른 이 전략은 세계가 존슨을 다소 미온적으로 바라봤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북베트남이 닉슨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는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심했지만 동시에 미국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북베트남과의 협상을 계속 시도했지만 반드시 남베트남 정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는 처음에 남베트남 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69년 9월 2일 북베트남의 위대한 지도자 호치민이 오랜 병환 끝에 사망하자 북베트남의 결의는 오히려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해방시킨 인물로 여겼던 그를 기리기 위해 승리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평화회담을 추진하는 동시에 닉슨은 전투작전에 대해 베트남어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은 남베트남군 ARVN에게 더 많은 훈련과 장비를 제공하여 1969년에 본국으로 송환되기 시작한 미군 부대를 점차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축소된 미군 부대를 이끈 인물은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장군이었으며 그는 1968년 6월에 웨스트모어랜드를 대신해 지휘를 맡았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그 무렵까지도 존슨 행정부와 여러 차례 충돌을 빚었는데 그는 지상작전을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확대하여 호치민 루트를 완전히 차단하고 남부의 공산군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더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이
프랙처드조 작전이라는 비상계획 하에 핵무기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악관은 즉시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전쟁을 확대하려 하지 않았지만 닉슨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충분했습니다. 1969년 3월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의 공세 이후 닉슨 대통령은 미 공군 B-52 폭격기들에게 캄보디아의 호치민 루트를 겨냥한 공습작전을 개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었던 점은 의회나 심지어 캄보디아의 허가도 받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폭격기 승무원들의 임무를 숨기기 위해 비행 기록까지 조작되었습니다. 1년 후 미국과 남베트남 군대가 마침내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의 진지를 상대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CIA가 지원한 쿠데타로 인해 캄보디아 군대는 수년간 모른 척하던 자공매 공산군과 마침내 교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쟁의 범위를 넓혔지만 그로 인해 국내의 반전운동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시위에서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1970년 5월 4일 오하이오주 켄트 주립대학교에서 열린 시위 도중 시위대와 주 방위군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그 결과 4명의 시위대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첫 번째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많은 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꿈은 공항에서 시위대에게 침을 뱉는 일을 당하는 등 적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종종 씁쓸하게 변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경험 때문에 일부 남성들은 두 번째 복무에 자원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미시시피 출신의 클라이드 무어는 공군으로 베트남에서 3번 복무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클라이드 무어는 이런 감정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곳이 더 편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고 우리는 정말 서로 똘똘 뭉쳤으니까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본국의 혼란은 초기 철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인종, 계급, 심지어 종교적 배경에 이르기까지 깊이 뿌리내린 분열이 모두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미군 부대들은 군사적 결속력이 부족해졌고 많은 경우 기본적인 군 기강조차 무너졌습니다. 1969년에서 1971년 사이 무려 700건에 달하는 병사들의 장교 공격 사건이 기록되었고 그중 최소 83건은 장교가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상황은 부대 내에 만연한 약물 남용과 미군 전투작전이 점점 더 방어적으로 변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70년과 1971년 동안 약물 남용으로 치료받은 병사 수가 적과의 전투로 치료받은 병사 수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미군 병력이 철수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무도 베트남에서 마지막으로 전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베트남 군대에게는 베트남화 정책로 인해 미군의 무기와 훈련에 대한 더 많은 투자, 그리고 병력 충원을 위한 대규모 징집 덕분에 남베트남 군대의 규모는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때 남베트남 공군은 항공기 보유 규모로 보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공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경공격기였고 노스럽 F-5 프리덤 파이터와 같은 소수의 초음속 전투기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재정비된 남베트남군과 베트남어 정책 자체가 시험대에 오를 때였습니다. 1971년 2월 8일 그들은 람선 719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2만 명의 병력이 전차와 헬리콥터의 지원을 받아 라오스로 진격해 호치민 루트를 공격하고 북베트남군 지역 지휘소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제 남베트남 외 지역에서 미 지상군의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미군은 항공 지원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참사로 끝났습니다. 사상자 수는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에서는 남베트남군 8,000명에 달하는 병력이 전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차와 헬리콥터도 현장에 버려진 채 남겨졌습니다. 람선 719 작전의 참사는 미국이 결국 철수할 때 남베트남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평화협정을 성사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파리에서의 협상과 비공식적인 마쿠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닉슨은 대신 소련과 중국에 접근하여 북베트남이 평화협정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베이징과 모스크바 모두 전쟁이 더 이상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베트남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닉슨 대통령이 1972년에 역사적인 중국 방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노이에 전쟁을 끝내도록 압력을 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북베트남은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972년 1월까지 닉슨이 취임했을 때 베트남에 있던
50만 명의 미군 병력은 이제 약 13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의 대부분의 전투는 ARBN이 맡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남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공군, 해군, 그리고 포병 전력을 남베트남에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주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고 일부 작전에서 ARBN과 함께한 소수의 고문관들만 예외였습니다. 라오스에서 ARBN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북베트남군은 1972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담한 새로운 공세를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트 공세 때처럼 그들은 다시 한번 은신처를 벗어나 ARBN과 마주치는 미군 부대와 정면으로 전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로 보병 위주의 병력이 아니라 북베트남군은 대량의 전차를 투입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대부분의 전차는 소련에서 지원받은 T-54와 수륙 양용 PT-76이었습니다. 이 전차들은 강을 건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그들 중에는 2차 세계대전 시절에 T-34-85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세는 1972년 3월 30일에 시작되었고 3만 명의 병력이 비무장지대와 라오스에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4월 5일 2만 명의 공산군이 캄보디아에서 추가로 공격을 개시했고 그 시점에 닉슨 대통령은 미국 항공기에 의한 북베트남 폭격 재개라는 대응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남부에 있는 공산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롤링선더 작전과 달리 이번 새로운 작전에서는 하이퐁 항구 도시에 대한 공격이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많은 소련 장비가 반입되는 곳이었습니다. 미군 항공기는 하이펑과 다른 항구 입구에 11,000개의 기르를 투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베트남 군수품 수입의 약 85%가 차단되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도 야도와 철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쟁에서 처음으로 레이저 유도 폭탄이 사용되었습니다. 4월 27일 PH-4 팬텀 전투기가 이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후 북베트남을 외부 보급로로부터 고립시키고 남부 전선으로 보급품을 저장하고 운송하는 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라인베커 작전 첫론체만 414회의 임무가 수행되었고 다시 한번 북베트남 공군이 미군 공격기에 맞서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그들에게 훨씬 불리해졌습니다. 특히 미 해군 조종사들은 공배공 전투뿐만 아니라 완전히 재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히 북베트남 공군이 운용하는 미그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군은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진 첫날에만 미극이 11대를 격추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그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베트남 공군은 5월 10일에 F-4 전투기 5대를 격추시켰습니다. 라인베커 작전의 영향은 남부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산군은 탄약, 연료, 보급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세를 위해 할당된 보급품의 최대 70%가 파괴되거나 전선의 부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대들 역시 집중적인 공중폭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자 공세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북베트남은 다시 평화협상에 복귀했고 닉슨 대통령은 이제 20도선 이남으로만 공습을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 박사와 북베트남 정치국원 레득토가 파리에서 만나 평화 조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된 조건 중에는 북베트남이 남쪽으로 병력을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다수의 미국 전쟁 포로를 석방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자국 군대를 철수하고 남베트남에서 베트콩과 사이공 정부가 권력을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평화가 곧 찾아올 것처럼 보였지만 사이공에서는 남베트남 대통령 응우옌 반티에우가 그 조건에 동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문제는 남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전쟁을 치른 후 미국이 이제 권력을 베트콩에게 넘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정치적 분열의 양측과 협상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972년 12월 16일 북베트남은 평화회담에서 철수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격분했습니다. 북베트남을 다시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닉슨 대통령은 라인베커 2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북베트남에 대한 무제한 폭격이었습니다. 1972년 12월 18일 129대의 B-52 폭격기가 수많은 급유기와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 하노이와 북베트남군의 3개 공군 기지를 상대로 대규모 폭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폭격기들 중 3대가 SA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 또 다른 폭격기 부대가 철도 야드와 발전소를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B-52 폭격기 7대가 다시 CAM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폭격은 12월 24일까지 계속되었고 그날 36시간 동안 폭격 중단이 명령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 공군 지휘부는 B-52의 손실로 인해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작전은 12월 26일에 재개되었습니다. 하노이와 하이퐁을 포함한 북베트남 전역에 대규모 공중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해군의 EA-6A와 같은 전파방해 항공기를 포함하여 B-52에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유명한 EA-6B 프라울러의 전신인 EA-6A와 와일드 위즐로 알려진 샘 유도레이더를 탐지하고 파괴하도록 설계된 전용 항공기가 투입되었습니다. B-52 손실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력은 여전히 큰 피해를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폭격은 12월 29일까지 계속되었고 북베트남의 기반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폭격에 대한 비난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특히 하노이가 참혹하게 파괴된 병원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작전으로 162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은 파리로 돌아가는 데 동의했으나 이는 폭격 때문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북베트레탐은 이전 합의에서 동의했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티에우 대통령 역시 같은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닉슨은 개입하여 티에우를 축출하겠다고 위협했고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티에우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1973년 1월 미국은 파리 평화 협정으로 알려진 합의문에 서명했고 다음 날 공식적으로 휴전이 선언되었습니다. 닉슨은 자신이 생각한 명예로운 평화를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은 마지막 전투부대를 신속하게 철수시켰고 북베트남은 존 맥케인을 포함한 미국 전쟁 포로들을 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수년간의 신체적 학대를 견디며 극도로 열악한 상태에 있었고 맥케인 자신도 평생 어깨 위로 팔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73년 3월 29일 마지막 미군 부대가 베트남을 떠났고 6월 19일 미 의회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의 향후 미국의 군사작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미 해군은 북베트남 해안에 설치했던 기르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에 50만 명에 달했던 미군 병력은 1973년 12월 31일 베트남에 남아있는 미군은 단 50명뿐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미군 철수 약속을 지켰지만 전투는 계속되었고 베트콩과 남베트남군 사이에 산발적인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미군은 여전히 이러한 교전을 휘말렸고 파리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1973년에 168명의 미국인 이 베트남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고 자주 평화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1974년 이 발가와도 전투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베트남과의 거리를 최대한 두기 위해 일부 재정 지원을 철회하기 시작하면서 티에오 대통령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수고 끝에 하노이의 공산당은 남베트남이 영토 탈취라고 묘사한 일련의 새로운 공세로 남베트남을 다시 공격하기로 표결했습니다. 티에오 대통령은 미국의 공습제계에 의존해 자국을 방어하려 했지만 의회가 닉슨의 손을 묶어버렸고 남베트남은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극을 받은 공산군은 북베트남군은 1973년 3월에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베트남군 ARBN은 캄보디아에 있는 적의 진지에 대해 성공적인 반격을 펼쳤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커서 기뻐할 만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시에 남베트남군 ARBN은 대규모 탈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고 전투를 피해 도로로 쏟아져 나온 난민들 때문에 보급품 수송도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1974년 12월 공산군은 캄보디아의 기지에서 공격을 감행해 420 북동쪽 70-50마일 지점에서 남베트남군 ARBN을 격하했습니다. 북베트남군은 미국의 개입을 기다렸지만 다시 한번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베트남을 돕고자 했던 그의 의지와는 달리 새로 취임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의회에 의해 그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막을 것이 없다고 믿은 북베트남군은 1975년 3월 또 한 번의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420을 점령하고 남베트남을 확보하는 데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세는 1975년 3월 10일에 시작되었지만 한 달 만에 남베트남군 완전히 붕괴하기 시작했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1975년 4월 4일 미국은 전투를 피해 남베트남에서 어린이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베이비 리프트 작전이라고 불린 이 작전에서 처음 투입된 대형 C5 갤럭시 수송기가 이륙 도중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78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4.20을 향해 진격했고 1975년 4월 21일 디오 대통령은 미국이 남베트남의 몰락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는 연설을 한 뒤 사임하고 대만으로 도피했습니다. 그의 후임자인 쩐반효영은 일주일 동안만 대통령직을 유지하다가 사임하고 정부를 즈영 반민 장군에게 넘겼습니다. 그는 1963년에 GM 대통령을 전복시켰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4.20이 포위된 가운데 즈영 반민은 이틀 뒤인 4월 30일에 항복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 직원들과 민간인들을 대기 중인 미군 군함으로 대피시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4.20 주민들이 대사관을 에워싸고 대피, 헬리콥터를 탈 수 있기를 바랐지만 실제로 탑승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ARBN과 남베트남 공군 조종사들은 종종 가족들을 군용기에 태우고 미군 함정으로 탈출했으며 때로는 일부러 바다에 추락시켜 미 해군이 구조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남부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한 뒤 공식적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국가를 통일했습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4.20은 호찌민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후 베트남 통일을 위한 전쟁은 19년 5개월 4주 1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거의 400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에게 베트남은 여러 세대가 지나도 아물지 않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53,318명의 미군 장병들,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미국인의 정신에 깊은 영향을 남겨 앞으로 수년간 대외 정책은 물론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쟁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미군의 행동, 그리고 전쟁에서 사용된 전술과 기술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년간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워싱턴에서는 1982년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미군 장병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이 그렇듯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미국이 이 전쟁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책과 저널을 통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서 종종 간과되는 군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잊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그레고리 해밀턴은 2015년에 맥나마라의 어리석음, 베트남 전쟁에서 저지능 병사의 활용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종종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들이 군복무를 위해 징집된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복무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레리 샌더스는 자신의 책을 출간하여 전쟁 중 비밀리에 동성애자 군인으로 복무했던 경험과 미군 내에서 정체가 드러날 위험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관광객들이 60, 70년대에 그들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싸웠던 전장을 방문하기 위해 이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2018년에 미국 항공모함 USS 칼빈슨이 다낭 항구에 외교 방문을 했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이 나라를 방문한 것이었으며 이후 2020년 3월에는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방문했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관계 개선이 세계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이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전쟁이 벌어졌던 전장, 그 이상으로 멀리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